오래전 러시아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3시간 기다리는 건 긴 게 아니고 영하 30도는 추운 게 아니며 300km는 결코 먼 게 아니다. 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300km입니다. 이 정도는 식사 약속을 잡을 만큼 가깝다는 거죠. 늘 작은 나라라는 말을 귀에 못 박히도록 들으며 살아온 한국인으로서 이 스케일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최근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미국인들이 뉴스를 보다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이 오겠습니다. 이 일기예보가 그들에겐 지구 종말급 재난처럼 들린다는 거죠. 나라 전체에 눈이 내리는 게 불가능한 곳에서 봤으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렇듯 영토의 크기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큰 나라에 산다는 건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거대 국가들만이 가진 이 압도적인 스케일의 세계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커야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전 세계에서 땅 좀 넓다 하는 나라들 그 몇몇부터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는 단연 러시아입니다. 약 1700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 면적의 무려 170배에 달합니다. 그 뒤를 이어 캐나다, 미국, 중국이 2, 3, 4위로 이들 역시 대한민국 면적의 90배가 넘는 거대한 체급입니다. 남미의 브라질은 85배, 대륙 전체가 한 나라인 호주는 77배로 그 뒤를 잇습니다. 사실 7위인 인도만 해도 대한민국 면적이 33배가 넘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10위 알제리조차 우리보다 24배나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면적은 대략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07위에서 109위 사이에 있죠. 이런 나라들에서는 거리의 개념부터 우리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도쿄로 가는 게 국경을 넘는 엄연한 해외여행입니다. 비행기로 2시간 거리죠. 하지만 러시아는 서쪽 모스크바에서 동쪽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비행기로 8시간 넘게 걸려도 여전히 국내입니다. 서울에서 인도나 호주를 가는 시간과 맞먹는 대장정이 그들에겐 일상적인 국내 이동인 셈입니다. 미국 역시 뉴욕에서 LA까지 가면 같은 나라 안에서 시차가 3시간이나 벌어집니다. 동부 친구가 퇴근할 때 서부 친구는 이제 점심을 먹는 시기죠. 즉 이들에게 국내 여행이란 대륙 횡단이나 다름없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결심과 준비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들에게 영토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세계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에 산다는 건 일상의 전제부터 다릅니다. 우선 물리적 크기가 심리적 거리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멀게 느껴지지만 거대 국가에서 이 정도는 이웃으로 동네 마실 가는 수준이죠. 이 광활한 땅을 연결하다 보니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통째로 직선인 도로도 꽤 여럿입니다. 주유소가 200km마다 하나씩 나올 정도로 드물기도 하죠. 그래서 이들에겐 연비보다 한 번에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연료 탱크의 크기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커다란 픽업 트럭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이유가 이것이죠. 하지만 주유소가 멀다는 불편함보다 더 무서운 건 길에서 고립될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한국은 차가 멈춰도 15분이면 견인차가 오고 어디서든 휴대폰이 터집니다. 하지만 호주의 아웃백이나 캐나다 북부에선 통신 불능 지역인 데드존이 수백 킬로미터씩 이어집니다. 만약 여기서 차가 고장 났다면 며칠을 홀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엔 비상용 무전기와 위성전화, 수일치의 물과 식량을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게 필수입니다. 그야말로 생존이 달린 문제죠. 광활한 황무지를 달리는 이들에게 대형 프랜차이즈는 단순한 음식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없는 길을 달리다 마주친 맥도널드나 스타벅스 사인은 문명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익숙한 로고는 이곳이 안전한 문명 세계이며 내가 아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강력한 안도감을 줍니다. 거대 국가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이 발달하는 이유 중 하나죠. 영토의 크기는 장바구니 풍경도 바꿉니다. 한국인에게 장보기가 즐거운 나들이라면 거대 국가 사람들에겐 생존을 위한 보급작전에 가깝습니다. 마트 한 번 가는데 왕복 2시간이 걸리니 내일 또 오지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 갈 때 최대한 쟁여둬야 해서 카트 크기부터 한국보다 1.5배나 큽니다. 주방 냉장고만으로는 부족해 차고에는 대형 식당 수준의 냉동고를 따로 둡니다. 이곳에 한꺼번에 사온 고기와 빵을 박스 단위로 저장하죠. 쇼핑 품목도 남다릅니다. 고립에 대비한 비상키트와 전투 식량 같은 생존템은 기본이고 겨울에 직접 길을 뚫기 위한 대형 제설기나 트랙터도 마련해둬야 합니다. 직접 고쳐 쓰는 DIY 문화도 일상입니다. 수리기사를 부르면 비용도 비싸고 오는데도 한참이라 창고형 건축 자재마트인 홈디포 같은 DIY 업체가 곳곳에서 성업 중이죠. 한나라 안에 시간이 여럿인 것도 우리에겐 낯선 일입니다. 러시아에선 국내선을 탔는데 도착 시간이 출발보다 앞서기도 합니다. 멀리 사는 친구와 통화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하기도 하죠. 심지어 한쪽이 혹한일 때 다른 쪽은 해수욕을 즐기는 모습이 같은 날 뉴스에 나옵니다. 이런 차이는 국가 시스템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은 재난문자나 시험, 선거 일정이 전국 공통입니다. 날씨 하나로 온 나라의 일정이 바뀌기도 하죠. 하지만 거대 국가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스포츠 경기나 배송 문화도 체감이 다릅니다. 국내 경기인데도 비행기를 5시간 넘게 타고 시차까지 넘나들며 해외 원정 떠나듯이 해야 하고 일반 택배는 배송에만 열흘씩 걸리기도 합니다. 한국인이 이틀만 늦어도 항의할 때 광활한 나라 사람들은 물건이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바랍니다. 속도보다 도착 여부 자체가 관건이죠. 영토의 크기가 만든 환경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인간관계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 속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먼저 안전에 대한 정의부터 다릅니다. 한국인에게 안전은 연결성에서 옵니다. 어디서든 휴대폰이 터지고 경찰이나 구급차가 10분 내로 올 것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강하죠. 그래서 혼자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사회와 늘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거대 국가에서 안전은 내 능력에서 옵니다. 국가의 행정과 공권력은 나를 지켜주기에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이게 총기 소유를 통한 자구책 마련으로 이어지죠. 시간을 대하는 태도 역시 판이합니다. 한국은 땅이 좁고 이동이 빨라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집니다. 10분만 늦어도 큰일 난 것처럼 조급해하며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개서 효율적으로 쓰려 하죠. 반면 거대 국가 사람들에게 시간은 좀 더 뭉텅이 개념입니다. 어디 한번 가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 게 일상이다 보니 약속에 조금 늦거나 배송이 며칠 지연되는 일에 훨씬 관대하죠. 먼 길인데 그럴 수도 있지라는 대륙적인 느긋함이 심리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밀도 역시 크게 다릅니다. 좁은 땅에 모여 사는 한국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유행이 빠르게 번집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끈끈하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비교에서 오는 피로감도 크죠. 반면 거대 국가에서는 물리적 고립이 곧 정신적 자유가 됩니다. 이웃과 멀리 떨어져 사니 옆집이 무엇을 하든 관심이 적고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나만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 당당하죠. 타인과 부딪힐 일이 적은 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존중하는 문화가 발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작은 영토가 우리에게 연결이 주는 안도감을 주었다면 거대 국가의 광활한 영토는 그들에게 고립 속에서의 자립심을 키웠다고 하겠습니다. 영토의 크기는 국가의 경제 체질과 돈이 흐르는 방식까지 결정합니다. 우선 영토가 넓다는 건 경제적 맷집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거대 국가 사람들에겐 수출 안 해도 우리끼리 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죠.
에너지와 식량을 자국 내에서 스스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급자족이 되면 국제 정세가 요동쳐도 얼마든 버틸 수 있죠. 하지만 이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바로 물류 지옥입니다. 한국에서 배송은 서비스 개념이지만 거대 국가에서 물류는 장벽이자 엄청난 비용입니다. 땅이 너무 넓다 보니 물건값보다 운송비가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하죠. 이런 물류 비용의 차이는 소비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한국처럼 전국이 일일 배송권인 나라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배송비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대 국가에서는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해서 직접 실어오는 오프라인 창고 매장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자본이 몰리는 곳도 다릅니다. 한국은 한정된 땅 때문에 부동산이 경제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며 주거비 상승 같은 부작용을 낳죠. 반면 거대 국가는 대도시를 제외하면 땅값 자체의 영향력이 낮습니다. 대신 그 넓은 땅을 연결하기 위한 대륙횡단철도, 초대형 트럭, 거점 물류 창고 등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해야 하죠. 영토의 크기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 구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한국처럼 좁은 땅에서는 권력이 한 곳에 모여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쉽지만 거대 국가에서는 권력을 잘게 쪼개어 분산하지 않으면 나라 자체가 유지되기 힘듭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국가의 형태입니다. 한국은 전 국토가 하나의 헌법 아래 통제되는 단일 국가입니다. 반면 거대 국가는 대부분 연방제를 채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라고 부르는 스테이트는 사실상 독립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미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국가들의 연합인 것처럼 각 주는 자신들만의 헌법과 법률, 세금 체계를 가진 독립 체제입니다. 이 모든 건 중앙정부가 모든 곳을 통치하기엔 땅이 너무 넓기에 생긴 것이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도 판이합니다. 한국은 행정망이 촘촘해 정부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반면 공권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대 국가에서는 정부는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멀리 있는 연방정부가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걷어간다는 인식이 정서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죠. 광활한 영토가 주는 풍요로움과 자원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때로 가혹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소위 거대함의 저주라고 하기도 하죠. 우선 인프라의 가성비가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좁은 면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변전소 하나만 지어도 수만 가구가 혜택을 봅니다. 하지만 거대 국가는 오지 10가구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의 전선을 깔아야 합니다. 도로, 수도, 인터넷망 모두 마찬가지죠. 들이는 예산에 비해 혜택을 보는 국민은 극소수이다 보니 국가 전체의 인프라 유지가 엄청나게 어렵고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는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노후화와 만성적인 예산 부족이라는 경제적 블랙홀로 이어집니다. 거대 국가 국민들은 이른바 물류세라는 높은 물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물건이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물건값보다 운송비가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신선식품을 오지까지 배송하려면 고가의 냉동 트럭과 항공 물류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식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도심 밖 거주민들의 생활비를 높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죠. 더 심각한 건 치안의 물리적 공백입니다. 거대 국가의 외곽 지역에서는 신고 경찰이 오면 대부분은 상황이 끝난 다음입니다. 이 때문에 총기 소유는 국가의 보호가 닿지 않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생존형 무장이 됩니다. 국가 시스템이 닿지 못하는 곳엔 각자 도생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단함이 숨어 있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도 영토의 크기는 장벽이 됩니다. 전국이 초고속 인터넷권이 한 곳과 달리 거대 국가에서는 여전히 비싼 위성 인터넷에 의존하거나
전화조차 터지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는 정부의 격차를 넘어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큰 나라의 숙명 같은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큰 영토를 굳이 마다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압도적인 자산이 바로 땅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패권 국가들이 영토 확장에 열을 올렸던 이유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략적 기피입니다. 전쟁 같은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땅의 크기는 곧 국가의 생명줄이 됩니다. 적군이 수도를 향해 진격해도 영토가 워낙 넓으면 보급로가 길어져 스스로 지치게 됩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러시아에서 패배한 사례가 이를 증명하죠. 또한 거대 국가는 공간을 통한 리스크 분산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영토가 집약된 나라는 주요 거점 한 곳만 마비되어도 국가 전체가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거대 국가는 한 지역이 대재앙으로 무너져도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들이 국가 기능을 중단 없이 이어갑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가 멈추지 않게 막아주는 이 공간적 안전장치는 거대 국가만이 가진 강력한 생존력의 근원입니다. 땅이 넓으면 석유, 천연가스, 광물 등이 자국 영토 안에 묻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쳐도 자국 자원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광활한 평야에서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자급을 넘어 외교적 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내수시장도 축복입니다. 수출에 목매지 않아도 나라 안에서 모든 비즈니스가 완성될 만큼 시장이 큽니다.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이 자국 시장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규모를 키운 다음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방식은 거대 국가 기업들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토는 국제사회에서 지정학적 위상을 부여합니다. 땅이 넓다는 것은 많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넓은 바다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변 지역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묵직한 체급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발언권을 갖게 되죠. 이처럼 영토의 크기는 효율을 희생하는 대신 국가 존립을 보장하는 가장 튼튼한 안전장치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거대한 영토는 가혹한 굴레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큰 땅이 곧 강대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알제리처럼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영토를 가졌음에도 시스템의 부재로 고전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국가 성패의 전제는 그 땅을 얼마나 잘 운영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작은 영토라는 환경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한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지역의 협력업체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어 물류비가 극도로 낮고 사람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교환됩니다. 이러한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속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쩌면 변화의 속도가 생존을 결정하는 지금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는 한국과 같은 사이즈의 국가가 시스템을 최적화하기에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나라는 오래 버티고 작은 나라는 빨리 달립니다. 영토의 크기는 국가의 우열을 가리는 척도가 아니라 시대를 살아가는 서로 다른 방법론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